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 아내와 바람이 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내 아내의 이름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나는 김민준, 47살이다. 사람들은 한때 내 삶을 부러워했다. 안정적인 은행원이라는 직장, 용산 리버뷰의 깨끗한 집,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아내. 세상 누구보다 평온한 삶이었다고. 하지만 그 완벽하게 보였던 평온함이 얼마나 얇은 유리 위에 세워진 취약한 착각이었는지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 나는 그 붕괴의 과정을 어떤 미화나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 한다. 도망치지도 감추지도 않은 채로. 그날 아침 오피스텔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반쯤 닫힌 커튼을 통과한 빛이 거실을 비췄고 조용한 공기 속에서 커피 머신만이 낮게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벽에는 파리 골목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는 우리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웃음이 지금의 내게는 어딘가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나는 언제나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 면도하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맸다. 거울 속에 나는 늘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신뢰를 주는 남자, 그게 내가 사회에 보여주던 모습이자 스스로 믿고 싶었던 내 모습이었다. 한때는 그 안정감이 자랑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 그 과도한 안정감이 우리 사이의 열정을 천천히 질식시켜 갔는지도 모른다.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와 함께 커피 향이 퍼졌다. 습관처럼 토스트를 굽고 접시를 꺼내는데 침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다. 부스스한 머리, 늘 그랬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짧고 기계적인 아침 인사. 벌써 일어났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뎌지고 익숙해진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수지는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했고 나는 신문을 펼쳐 경제 동향을 살폈다. 대화는 없었다. 그 침묵이 서로에게 이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소름 끼쳤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당연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이 지루한 편안함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날따라 수진의 커피잔 옆에는 낯선 잔향이 남아 있었다. 어제 그녀에게서 맡았던 향과 달랐다. 조금 더 짙고 어딘가 남성적인 뉘앙스를 가진 낯선 향이었다. 새로운 향수를 샀겠거니 했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애써 밝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나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의문을 남겼다. 나는 그때 이미 직감했을지도 모른다. 아주 작은 균열이 유리 바닥 아래로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아침의 모든 장면이 지금도 또렷하다. 부드러운 햇살, 깨끗한 공기,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 묻혀있던 불길한 예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결혼 1년 차,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수지는 언제나 따뜻한 거실 조명을 켜두었다. 나는 넥타이를 풀고 그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의 피로를 진심으로 나눴다. 간단한 된장찌개나 파스타, 때로는 와인을 한 잔씩 따라 마시며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짧은 계절일 줄은 그때는 몰랐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고 비 오는 날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수지는 나를 위해 요리를 배우려 했고 나는 그녀가 꾸민 집을 칭찬하며 작은 인테리어 소품을 선물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늘 따뜻한 냄새로 가득했고 서로의 존재는 버릇처럼 다정했으며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며 우리는 아이를 계획했다. 나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생각에 적금을 불리고 있었고 수지는 약통을 정리하며 엽산제를 챙겨 먹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설렘이, 내 마음에는 가족을 향한 굳건한 책임감이 있었다. 밤마다 우리는 조심스레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은 뭐로 할까?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행복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의 모양을 함께 그렸다. 우리의 아침 인사는 여전히 따뜻했다. 출근을 앞두고 현관에서 구두끈을 매면 수지는 늘 나에게 다가와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오늘도 수고해요, 민준 씨. 그녀의 짧은 말 속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엔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답했다. 문을 나설 때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맞춤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녀는 늘 창가에서 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이 영원할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꾼다. 결혼 2년 차가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지는 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늘 퇴근 시간이 일정했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요즘은 회의가 많아서 늦을 것 같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진 것이란 믿으며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처음엔 밤 8시, 그러다 9시, 10시로 늦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는 피곤하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욕실로 향했다. 나는 TV도 끈 채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다독여야 했다. 괜찮아. 일 때문에 힘든 거야. 나는 믿어야 해. 하지만 그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부터 달라졌다. 예전엔 집에 돌아오면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물어보던 수진이 이제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나와의 시선 마주침을 피하며 욕실로 들어갔다. 하루의 피로를 함께 나누던 저녁 시간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피하는 시간이 되어 있었다. 대화는 급격히 줄었고 나는 그녀의 핸드백에서 들려오는 낯선 시간의 알림음, 그리고 향이 바뀐 샴푸 냄새에 신경이 곤두섰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불안을 건드렸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사랑한다는 믿음이 의심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무너질까봐 외면했던 아주 느린 붕괴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실의 불빛만 바라보던 중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볼은 붉게 달아올랐고 걸음은 휘청거렸다. 괜찮아? 내 걱정에 그녀는 짧게 회식 있었어요 하고 대답하더니 바로 욕실로 사라졌다. 길게 이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텅 빈 것처럼 가벼운 그녀의 가방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 공허한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날은 비현실적으로 많아졌다.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을 회의가 길었다.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겼다는 말로 채웠다. 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의식이 많을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들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명백한 틈이 생겼다. 나는 그 틈이 너무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의심을 외면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수진을 안아보려 다가갔다. 그 순간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내 코끝을 스쳤다. 달콤했지만 묵직한 분명 남자의 향수였다. 그 향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에 오래된 기억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찾았다. 회식 자리에서 옆 동료의 냄새가 옮았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도 내 불안감을 덮지는 못했다. 그날 이후 수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식탁 위에서도 소파에서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바라봤다. 내가 말을 걸면 건성으로 응 하고 짧게 대답하거나 못 들은 척했다. 휴대폰 화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나는 투명한 장벽 너머의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 디지털의 빛이 우리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엔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즐기던 그 시간이 이젠 그녀가 친구들 만날 약속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되었다. 토요일 오후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거나 심지어 다음날 오후에야 귀가했다. 그럴 때마다 집 안은 유난히 넓고 조용했으며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이를 꿈꾸며 웃던 결혼 초에 그 여자는 어디로 사진 걸까? 식탁 건너편의 수지는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도 말투도 숨결도 다른 사람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줄었고 이제는 함께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현실이 나를 덮쳤다. 평범한 화요일, 은행 창구에서 고객 상담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던 오후 2시, 익숙한 일상의 리듬 속에서 내선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습관처럼 수화기를 들었다. 네, 김민준입니다. 이어진 목소리는 낯설었다. 조용했지만 억눌린 떨림이 섞여 있었다.
숨을 한 번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낮고 조심스러운 여자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갑작스레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요. 나는 업무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목소리 속에 차가운 예감이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누구시죠? 내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모든 것을 갈라놓을 한 문장을 뱉어냈다. 저는 민준 씨, 아내분과 바람이 나고 있는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 한 문장이 사무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수화기 건너편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단단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장난이거나 잘못 걸린 전화이길 바랐지만 그녀는 분명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당신의 아내 수진 씨, 제 남편 정우와 몇 달째 만나고 있습니다. 수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심장이 세게 요동쳤다. 그녀의 이름이 이토록 낯설고 차갑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손에 쥔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부정했다. 잘못 아신 것 같네요.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이미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전화 속의 여자는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미영이라고 소개했다. 남편 정우가 시청 근처에서 일하며 수진과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착각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만든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모든 걸 확인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오늘 저녁 만나주시겠어요? 증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나는 수화기를 쥔 손을 멍하니 바라봤다. 현실감이 사라진 듯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녀의 말이 끝난 후에도 한참이나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나는 굳게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동료들의 낮은 대화, 프린터의 기계음, 창밖의 햇살마저 희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미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메아리 쳤다. 당신의 아내 수진 씨, 제 남편 정우와 바람이 나고 있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늦은 귀가, 낯선 향수, 술 냄새, 차가워진 눈빛. 그동안 외면했던 모든 조각들이 직감이라는 이름으로 한 줄로 이어졌다. 나는 서류를 문지르며 이 잔혹한 진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내 세상은 이미 다른 색으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서류를 볼 수 없었다. 펜을 쥔 손은 떨렸고 활자들은 흐릿하게 겹쳐졌다.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차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평범했던 은행은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고 있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오직 나만이 세상과 동떨어진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오해이길 바라는 희미한 기대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한 차가운 직감이 끝없이 부딪혔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강남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몇 년을 기다린 것처럼 무겁고 지쳐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지만 입에는 대지도 못했다. 컵 위로 피어오르는 김만이 허공에 덧없이 흩어졌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얼굴엔 깊은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으며 표정은 슬픔을 억누른 듯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그녀는 자신을 미영이라고 소개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울음이 말라붙은 것처럼 단단하고 절박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미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가죽 파일을 꺼냈다. 손끝은 흰빛으로 질려 있었고 파일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워 보였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확보한 이혼 소송 증거 자료입니다. 표지를 넘기자 날짜와 장소가 적힌 종이와 사진들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모텔 영수증들이 붙어 있었다. 서초, 강남, 역삼.
모두 정우라는 이름으로 결제된 기록이었다.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날짜는 거짓없이 배열되어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두 번째로 그녀가 보여준 것은 정우가 근무하는 회사 주차장의 CCTV 캡처였다. 화면 속에는 정우와 수진이 함께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익숙한 그녀의 걸음걸이, 어깨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웃었고 손끝이 닿는 순간 수진의 얼굴에는 내가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종류의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화면 속 여자는 내가 사랑하고 믿어왔던 나의 아내였다. 그녀가 낯선 남자의 옆에서 웃고 있었다. 미영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건 지난달 겁니다. 그날 남편은 제게 출장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다. 나는 이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파일 안에는 문자, 사진, 주차권, 카드 내역까지 법적 증거로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단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오래되고 의도적인 배신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주셔서. 미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불빛이 번지는 강남의 거리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파일의 마지막 장에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붙어 있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노골적이었고 숨길 의도조차 없었다. 오늘은 당신 생각밖에 안 나. 그리고 남편은 늦게 들어온다니까 오늘 밤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저릿하게 굳었다. 그날 내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다. 생각이 그곳에 닿자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미영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이건 남편 휴대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6개월 이상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강력한 결의에 가까웠다.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김민준 씨도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말은 명령이자 같은 피해자로서의 연대였다. 그녀가 내 앞에 펼쳐놓은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 안에 거짓은 단 한 줄도 없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만남이 끝났다. 미영은 정리된 서류 사본을 내게 건넸다. 무겁지 않은 종이였지만 두 손으로 받은 그 파일은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카페를 나서자 숨이 막힐 듯 찬 바람이 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멈춰섰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지만 나는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 같았다. 지하철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남편으로서의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상처가 뒤섞여 낯설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수십 번 미영이 건넨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확실했다. 수진의 배신은 순간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선택이었다. 더 이상 희미한 기대나 오해일지 모른다는 자기 기만은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닌 내 눈으로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 다음 날 점심 나는 강남역 근처의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카메라와 서류들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쉰을 넘긴 탐정은 묵직한 눈빛과 조용한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물었다. 확실한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눈으로 확인하는 건 다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보시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해야 합니다. 이제는 끝까지 알아야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는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모든 만남을 추적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죠. 비용은 결코 싸지 않았지만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잃은 것은 세상의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신뢰였다. 계약서에 펜을 들고 서명하며 나는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했다. 탐정은 조사 중에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들키면 상대는 바로 사라집니다. 라고 경고했다. 일주일 후 탐정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요동쳤다. 나는 숨을 고르고 탐정 사무소로 향했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는 두꺼운 회색 파일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탐정의 얼굴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자리를 비켜섰다. 파일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 캡처가 시간 순서대로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날짜, 장소, 시각, 모든 기록이 탐정의 손길이 다 정확했다. 첫 번째 사진은 수진이 정우와 함께 강남의 한 카페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두 사람은 어색함 없이 나란히 걸었고 서로를 보며 친밀하게 웃고 있었다. 다음 사진에는 카페 안에서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손끝에 익숙한 결혼 반지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내 반지를 낀 채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다음 장에는 모텔 앞 사진이 이어졌다. 낮 시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그날 수진은 내게 오늘 야근이 생겼다고 말했었다. 사진 속 그녀는 같은 옷차림으로 정우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연속된 사진들이 변명과 오해의 모든 가능성을 파괴했다. 탐정은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다. 정우 차량 내부에서 녹화된 화면에는 익숙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 다정한 눈빛, 그리고 남자를 향한 노골적인 친밀감. 그 안에서 나는 그들의 관계가 이미 오래된 일상이며 단순한 유혹이 아닌 깊은 배신임을 깨달았다. 탐정이 추가로 확보한 문자 대화는 미영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잔혹했다. 오늘은 낮에 만날까? 남편은 회의라 늦을 거야. 오후 2시쯤 보면 되겠지? 보고 싶어. 빨리 와.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마음을 베었다. 탐정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로 낮 시간대예요. 패턴이 아주 일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연민이 섞여 있었다.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도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결심이 굳어졌다. 이제 끝내야 했다. 수진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말과 미소는 거짓의 잔해였고 그 위에 내가 더는 설 자리는 없었다. 탐정 사무실을 나설 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다. 진실은 잔혹했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단 나았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행동의 시간이었다. 내일 당장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증거 파일을 다시 펼쳐보던 중 정우 인적사항 서류에 눈이 멈췄다. 그 남자의 이름과 직장명, 정우 서울시청 도시행정과. 나는 그 이름을 수진에게서 여러 번 들었다. 같은 부서 선배 정우 씨.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수진이 변한 이유는 일이나 회식이 아니었다. 그 남자가 늘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서류의 마지막 줄, 정우 출신 대학 한서대학교. 그곳은 수진의 모교였다. 나는 즉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과거에 인연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사흘 후 탐정에게서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이미 가장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탐정은 대학교 동아리 앨범에서 확보한 낡은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수진이 있었다. 웃음이 밝았고 그 옆엔 정우가 있었다. 둘은 어깨가 닿을 듯 가까이 서서 친밀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사귀었던 관계였습니다. 오래가진 않았지만 분명한 연인이었다고 동아리 선후배들이 증언했습니다. 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이어진 과거의 연인. 그 사실이 더욱 잔혹하게 나를 짓눌렀다. 탐정은 보고서를 펼쳤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7개월 전 시청 근처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후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7개월 전, 바로 우리가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던, 수진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던 그때였다. 모든 퍼즐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탐정은 정우가
수진에게 처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오랜만이야. 대학 때 생각이 많이 나.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나와의 결혼 뒤에도 마음 한구석에 그를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미완의 과거를 덮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다. 이제는 분명했다. 수진에게 나는 선택이 아니라 대체물이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노보다 앞선 것은 뿌리 깊은 허무였다. 사랑이란 것이 이토록 쉽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평온함을 쌓아 올린 것인가? 정우의 첫 메시지 아래에 있는 수진의 답장이 나를 찔렀다. 나도 그때가 그리워. 참, 그 시절이 좋았지.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재회는 과거를 되살리는 일이었고 나에게 했던 저는 공부밖에 몰랐어요 라는 결혼 전의 대답은 치밀하게 만들어진 거짓이었다. 가장 쓰알인 사실은 그녀가 결혼을 선택할 때 이미 누군가를 마음에 묻어둔 채였다는 것이다. 나는 안정된 미래를 주려 했지만 그녀에게 진짜 사랑은 정우였고 나와의 결혼은 잊지 못한 과거 위에 덧칠된 가면이었다. 함정 사무실을 나올 때 온 세상이 젖어 있는 듯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기억 속 사랑을 되살려 현실을 망가뜨린 의도적이고 계획된 대신이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웃음도 분노도 슬픔도 없는 텅 빈 얼굴이었다. 나는 그 순간 결심을 굳혔다. 내 사전에 용서라는 단어는 없다. 남은 것은 오직 법적 책임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더는 미루지 않았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정우에 대한 상간 소송까지 그녀와 그 남자 둘 다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내밀었다. 변호사는 냉정한 공기 속에서 꼼꼼히 검토한 뒤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두 건 모두 진행하시죠. 그의 단호한 목소리처럼 내 마음도 함께 굳어졌다. 며칠 후 소장이 접수되었고 그날 저녁 수진에게 법원 통지서가 전달되었다. 나는 평소처럼 퇴근해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불빛 아래 수진은 소파에 앉아 구겨진 법원 통지서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나를 보자 수진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요. 민준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우랑은 끝났어요. 다시 당신만 보면서 살게요. 그녀의 손이 내 다리를 붙잡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무 늦었어, 수진아. 이건 실수가 아니었잖아. 나는 등을 돌리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터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리는 끊겼고 내 마음속의 마지막 온기마저도 함께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수진은 울먹이며 변명했다. 대학 때는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땐 어렸고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녀의 간절함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신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다. 며칠 후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내 변호사는 모텔 출입 기록, CCTV 영상, 카드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차분히 제출했다. 결정적인 순간 스크린에 탐정이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낮은 빛 아래 수진과 정우가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어진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은 증거를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우는 순간의 착각이었어요. 라고 애원했지만 그 울음은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위에서 흩어졌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강철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신뢰가 없는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6개월간 이어진 그들의 관계는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 전부터 정우와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나에게 솔직했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쌓였던 허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정우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되었다. 정우는 피구석에서 고개를 숙였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아내 미영은 증인석에 올라 깊은 절망이 깃든 눈빛으로 증언했다. 남편의 불륜으로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매일 약을 먹어야 잠을 잡니다. 그날 이후로도 수지는 법정 밖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눈물 흘리며 애원했지만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 판결일,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묵묵히 판사의 말을 기다렸다. 피고 수지는 원고 김민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또한 피고 정우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명한다. 이혼은 원고의 청구대로 인용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끝나자 모든 것이 끝났다.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누구의 잘못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의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봤지만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울음은 그저 너무 늦은 후회에 불과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밖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그 빗속을 걸으면서 민주는 이상한 평온과 해방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 아프지만 그 아픔이 자신을 다시 살게 만들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에는 무너진 추억이 있었고 앞에는 아직 이름도 모를 새로운 삶이 있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2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산산이 부서진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거짓된 사랑 위에 평화나 행복을 세울 수는 없었으니까. 법정을 나서려는 순간 수진이 다가와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애원했다. 정말 미안해요.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요.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서 흔들렸지만 민주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안녕. 그 한마디로 모든 인연이 끊어졌다. 민주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세상은 빠르게 그들을 심판했다. 수진의 삶은 먼저 무너졌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으로 소문이 퍼졌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렇게 단정한 사람이었는데 라는 화살 같은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결국 수지는 징계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퇴직 후 이력서의 마지막 줄에 남은 자진 퇴직 징계 중이라는 문구는 그녀에게 모든 취업의 문을 닫아버렸다. 세상은 점점 그녀를 외면했다. 정우의 추락은 더 빨랐다. 미영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배하여 막대한 위자료와 두 아이의 양육비를 물어야 했고 민준에게도 상간자 위자료가 추가되었다. 그의 회사에서도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는 승진해서 배제되었다. 사무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저 사람이 불륜남이래라는 낮은 속삭임이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결국 정우는 강남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외곽의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책상 하나, 매트리스 하나뿐인 방에서 그는 월급 대부분이 빠져나간 통장과 위자료, 계산서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화려했던 삶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후회와 고독뿐이었다. 그렇게 김민준, 47살의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침내 거짓 없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민준은 여전히 같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변함없는 일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괴롭지 않았다. 누군가의 거짓된 웃음보다 혼자만의 침묵이 더 편안했다. 밤이면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시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는 언젠가 진심으로 웃을 날이 오리라 믿었다. 배신자들의 결말. 판결 이후 수진과 정우는 서로의 연락처를 지웠다. 한때는 하루도 떨어지지 못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위자료, 사회적 비난, 무너진 신뢰라는 후회와 고통의 이름으로만 남았다.
달콤했던 분류는 결국 그들의 삶을 집어삼킨 독이었다. 정우는 술 멀리하지 못했고 수지는 밤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울었다. 그들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서로를 원망했지만 결국 누구도 책임을 나눌 수는 없었다. 민준의 회복. 한편 민준의 시간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거짓된 사랑을 품은 채 평생 속고 사는 것보다 지금의 상처가 더 나았다. 직장 동료들의 배려와 응원 속에서 그는 다시 세상으로 이끌렸다. 몇 달 후 민주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수진과의 기억이 스며있던 아파트를 떠나 강북의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 넓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깨끗했다. 혼자 사는 공간에는 낯선 자유가 있었다. 혼자라는 말이 고립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임을 의미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매달 적금을 붓고 승진 시험을 준비했다.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할 사람을 만난다면 두려움 없이 손을 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1년이 지났다.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새벽 운동, 주말 등산, 그리고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진이 과거 속에서 만났던 그 사진이라는 취미가 이젠 민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아무리 어두운 장면이라도 노출을 조절하면 빛은 다시 드러난다. 수진과 정우의 불륜으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민준에게 진짜를 찾아내는 과정이 되었다. 가짜 사랑을 걸러내고 진실한 자신을 되찾은 시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준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 속엔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새로운 계절의 냄새만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야 정말 나로 돌아왔구나.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